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딸의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CCTV 영상이 공개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휠체어를 탄 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미국 대사관자에 기습 침입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측은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며 회원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휴대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자동차 사이로 오가는 킥보드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84제곱미터 가격이 35억 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최근 1년간 구매자 34명을 채널A가 전수조사했습니다. 구매자 가운데 30대가 가장 많은 11명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됐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인데 검찰은 11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녀 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된 혐의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주연 기자가 혐의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한 겁니다.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공주대 인턴 증명서 등 공문서를 서울대와 부산대 대학원에 제출해 입시 업무를 각각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 16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확인서는 공문서로 보기 어려워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서 횡령한 1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원 넘는 돈을 동생 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링크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투자사에서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는 검찰이 주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증거를 위조하고 자택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은닉한 정황이 포착된 것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아직 보도되지 않은 혐의가 많다고 했었죠.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주식 정보를 몰래 알고 동생 명의로 주식 12만 주를 투자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주목한 증거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서 찾아낸 WFM의 실물 주권 12만 주입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검찰은 이 주식의 실제 주인을 정경심 교수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초 WFM이 군산공장 건설 공시를 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정 교수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출을 직접 챙기는 등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 교수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지적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출신 김경률 회계사도 주가 조작과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식 실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탈법적인 거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또 코링크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한 회사 돈 중 매달 600만 원씩 총 1억여 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직 민정수석의 부인이었던 정 교수가 주가 조작과 횡령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오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없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정 교수의 혐의를 살펴보면 남편과 연계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펀드 운용 보고서까지 제시하며 투자처를 몰랐다고 강조했던 조국 전 장관.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고서가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급히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증거 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 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보고서를 만들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고서가 최종 완성된 지난 8월 21일 정 교수가 코링크 대표에게 전화를 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초안에 없던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16일 코링크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해 초안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전 장관은 코링크라는 이름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마주쳤고 동양대로 내려가는 정 교수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씨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했다는 정 교수의 혐의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7차례 검찰 소환에서 정경심 교수가 피해갔던 이 포토라인. 법원에서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보겸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7차례 검찰 소환 모두 비공개로 출석해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포토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건물 뒤쪽에 이 길을 따라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은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문으로 들어서면 피의자는 곧바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정 교수도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면 검찰청에 들렀다가 구인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관계자와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곧장 법원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정 교수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처럼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구속이냐 아니냐, 그 기로에 선 정경심 교수의 대응도 관심입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4명을 추가 선임해 1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정 교수는 영장 기각을 위한 논리 준비에 한창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가지 혐의는 정 교수 딸의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잘게 쪼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딸의 인턴활동 평가는 재판에서 해명될 문제고 사모펀드 투자는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더 씌웠다며 검찰의 오해에서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증거 위조와 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 증거인멸로 봤다며 검찰의 법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CT와 MRI 영상과 진단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대비가 한창인 변호인단에는 검사와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가 대거 포진했습니다. 홍기채 변호사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민변 부회장과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원래 14명이었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자로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른 아침 자택을 나선 조국 전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동태현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결과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야권에, 기각되면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전 힘겨루기에 들어간 여의도 분위기, 이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한 만큼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며 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구속영장 청구가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좀 처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어 야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조팀 건설 기자와 구속 여부 전망해 보겠습니다. 공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격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자신이 있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 구속, 자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건강입니다.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죠. 조 전 장관의 동생은 허리 디스크,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건강 상태와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이 들어 있습니다. 정 교수도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등 상당수의 장소가 압수수색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조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정 교수 측은 아무래도 건강 부분을 공략을 할 것 같은데 검찰에 진단서 같은 걸 제출했다는 건가요? 네, 정 교수의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신경외과의 진단서와 MRI 영상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검증에 집중해봤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때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거 한번 짚어보죠. 조 전 장관 동생과 비교를 해보면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무슨 다른 좀 봐야 할 변수가 있습니까? 네,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이 11가지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증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범죄 혐의의 물증이 확실한데도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보면 정 교수 혐의 중에 증거인멸 부분, 이게 무슨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죠? 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동양대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었죠. 증권사 직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고 진술도 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증거 위조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소명돼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곧장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정치권도 관심이 많던데 정 교수 영장 심사를 누가 과연 맡을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는 2명입니다. 명재권 그리고 송경호 부장판사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서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명재권 부장판사,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명재권 판사 반드시 정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서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네, 명재권 판사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와 투자사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송경호 판사는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윤규근 총경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네, 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건설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입니다. 지난번엔 구치소에서 걸어나갔지만 이번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까지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공상근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휠체어를 탄 채 검찰청사로 들어섭니다. 목에는 보호대도 찼습니다.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와 허위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 영상과 치료를 받은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건강 상태가 구속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조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채용 관련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구속된 후배가 먼저 접근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을 모친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친 직후에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과 마비 증세가 심해져 척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다며 꾀병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조 전 장관의 모친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복직 문제에 대해 서울대 부총장이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크지만 현행법상 조 전 장관의 복직은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 교수는 정말로 서울대학을 무슨 본인의 놀이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낙선하거나 또 임기 마치면 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서울대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요. 비판이 계속되자 서울대는 사과했습니다.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속 교수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또 학교에 그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에 대해서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직을 두고 논란이 야기된 것에 사과했을 뿐 현행법상 조 전 장관의 복직은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대의 책임을 다시 넘겼습니다. 서울대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 의견이 없으신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서울대 부총장님은 어떻게? 야당의 지적이 계속되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학교에 나가지 않고 사흘 연속 등산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수사규칙 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안에는 수사가 끝나도 검찰이 범죄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부터 이 규칙의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명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입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이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 이 제정안에 맞춰 7차례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모습은 모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에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피의 사실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11가지 혐의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외에 상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담긴 수사규칙안의 첫 수혜자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 그 특혜를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됩니까? 통상 주요 혐의 일부만 밝혀왔던 검찰은 오늘 정 교수에 대해서는 11가지 혐의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는 대신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보도를 두고 KBS에 이어 JTBC를 콕 집어 비판했지요. JTBC 측이 오늘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JTBC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JTBC로부터 인터뷰를 거부당했다고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그런데 JTBC가 사흘 만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보도국 기자 전원 그 누구도 김경록 씨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오히려 수십 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김 씨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사퇴 이후 대통령이 언론 개혁을 얘기하자 유시민 이사장이 연일 언론을 문제 삼고 나선 상황. 하지만 무리한 주장이 잇따르면서 KBS에 이어 JTBC와도 진흙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라 잘 가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바른미래당을 망치지 말고 하루빨리 갈 길을 가십시오. 유승민 대표는 그동안 수구 보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분파주의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12월 탈당 계획을 밝히자 손학규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네, 제가 들어봐도 발언 강도가 상당히 세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손 대표 발언의 앞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양보의 정치는 전혀 없습니다.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 대표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 거죠.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일부러 유승민 의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에게 가장 방어하기 힘든 공격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인데 손 대표가 그걸 꺼내든 겁니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친박으로 전향했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는 건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습니다. 이게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지 제3지대 재편으로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한마디는 아름다운 이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 계속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승부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에 꼭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달 본회의 처리를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해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법 앞에 평등한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데다 사법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공수처 속도전이 조국 구하기 때문이라며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국 수사, 공수처 만들면 제일 먼저 가로챌 것입니다. 공수처만 통과시키고 나면 판사, 검사 다 문재인 대통령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는 여당이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오는 23일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며 한국당 편을 든 겁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저히 이건 찬성할 수 없다. 권력의 어떤 도구가 되는 그런 공수처는 저희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없었고 공수처는 집권 세력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 의원은 당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새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이들 15명만으로는 공수처법 처리 정족수인 제적 과반수 149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바른미래당에 남아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고 이후 탈당하겠다는 겁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12월 창당을 한 뒤 한국당과의 통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만합시다. 손학규 대표와의 어색한 동거는 12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에 대해 언급했는데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말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크게 그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고 통합과 협치, 공정사회 실현에 위해 노력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정치권에 돌렸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또 그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더 증폭될 그런 맞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는데 정치권이 공방을 벌여 갈등 요인으로 보인다며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에 대한 요구 분출은 국민의 기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마냥 정치의 탓, 총선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통합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담장을 넘어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 버스에서 내립니다. 법원에 먼저 와 기다리던 동료들이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18일 서울 정동 미대사관저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7명.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산이라고 들어가셨는데 한마디 할 수 있으시죠?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은 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대변한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미 국무부가 나서 한국의 외교공간 보호 노력을 촉구할 만큼 외교적 파장이 컸지만 기자회견에선 의로운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법으로 질책할 것이 아니라 애국자로 훈장을 선임해도 마땅한 일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폭력 진압을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외교공간 침입에 무방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공간이 뚫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사다리를 치우지도 못했고 시위대에 여성이 있다는 이유로 여경이 출동하기만 기다리며 사실상 침입을 방치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 측은 공간 침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과잉 진압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항의 문자 메시지를 촉구한 행위, 정당한 항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 등을 처벌하도록 돼 있고 정보통신망법 역시 포털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이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개별적인 신상 공개와 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민사소송을 통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또 직접 경찰관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을 보내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고는 다툼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행위는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규근 총경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 당시에 경찰청 소속이던 윤 총경의 부인이 이례적으로 해경 몫의 해외 공관직에 파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물라카 해협이 있는 말레이시아는 해양 요충지로 해경 소속 경찰관이 줄곧 파견됐습니다. 말레카 해협에 이제 해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10년간 우리 쪽 출신들, 해경자 출신 경찰관만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해경이 아닌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처음 선발된 건 지난 2017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였던 정모 씨 수사에 개입하고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윤규근 총경의 부인 김모경 등이 파견된 겁니다. 경찰청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주재관 선발이 이뤄졌고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재관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 수행 요건입니다. 그동안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적 대응 업무 대신 윤 총경 부인이 지원한 2017년에는 재외국민 보호의 비중이 대폭 커졌습니다. 저희가 막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지금 받은 거예요. 윤 총경 부인이 해외 주재관으로 선발된 2017년에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찍어서 공유한 영상이 SNS에서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오렌지색 후드티를 입은 여중생이 구석진 곳에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여고생 2명이 번갈아가며 뺨과 이마를 때립니다. 겁에 질린 여중생이 애원해보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되레 여중생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큰 소리로 비웃기도 합니다. 여고생들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지역 맞는데 학교명이 다르고 그 선배들이 학교 안 다녀서 놀랬어요. 여고생들은 여중생을 인적이 뜸한 주차장으로 데려와 1시간 가까이 폭행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가해 학생이 찍어 지인들과 공유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 여고생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험담하였던 이유로 공동 폭행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가해 여고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부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 경찰은 외면했습니다. 엄마의 절절한 호소에 중국 대륙이 움직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눕힙니다. 상체를 세워 뺨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합니다. 인근 강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여대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根据目击者对我的描述，事发之后，他们看到在距离酒吧南面10几米的这一片区域，有人跳入江里，想要去救那个女孩。 경찰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석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나 여대생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当我们看到视频，特别的愤怒。你看那个男的压在我闺女身上，我看他亲我闺女。 딸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달라며 이 동영상과 함께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호소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공분이 확산됐고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我都接受不了，我现在都认为他是活着，他绝对不会自杀。 결국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경기 도중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풍자할 때 쓰는 곰돌이푸 의상도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마스크 차림으로 NBA 경기장에 나타난 수십 명의 관중들. 일제히 손바닥을 펴고 숫자 5를 표현합니다. 홍콩의 편이 되달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도 등장합니다. 한 관중은 만화 캐릭터인 곰돌이푸 복장으로 관중석을 활보했습니다. 곰돌이푸는 시진핑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풍자 소재가 되면서 중국 본토에서는 검열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 열린 주말 집회에도 홍콩 시민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에 타깃이 된 샤오미 등 중국계 상점들과 지하철역이 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청색 색소가 포함된 물대포를 쏘며 맞섰는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이슬람 사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오늘 사원을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홍콩 사태가 이 원칙을 흔들며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즉 평당 가격은 무려 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는 주로 누가 샀을까요? 채널A가 지난 1년간 거래 등기부 등본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35억 원까지 오른 국내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돈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로 구매했을 것이라 추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등기 이전이 완료된 거래 21건을 모두 살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동 구매까지 포함해 34명이 이 아파트를 샀는데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40대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연령층이 많이 젊어지신 40이에요. 보통 40대?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도 대출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절반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아파트를 샀고 대출한 가구도 대출 비중은 집값의 30% 정도였습니다. 결국 젊은 층이 이 많은 구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젊은이들. 국토부도 최근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부모 도움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철저히 막는 정부 정책이 현금 부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돈이 있거나 또는 그 직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아니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이전보다 7.4%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애매한 전동 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운행.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요즘 이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많으시죠? 빠른 속도에 휴대도 간편해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혼란 속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전동 킥보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걸어다니는 다니기 애매하고 택시도 애매할 때 있잖아요. 지하철 한정거장이라든지 그럴 때는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발로 땅을 굴러 앞으로 밀면서 가속 레버를 누르면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시속 25km 이하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걔들은 신호가 없어 그냥 땡기면 그냥 차 없으면 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작진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빠르게 운전하는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갓길로 가보려고도 해보지만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여러 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결국 10분 만에 이동을 포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도에서 주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오가는 아찔한 주행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488건.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줄지어 생기며 휴대전화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직접 전동 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가입해서 대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010, 자, 이름하고 카드 번호를 넣고 끝났네요. 18세 이상인데 운전면허를 등록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대여 시작. 끝! 지금부터 이제 대여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 서비스에서는 면허 인증을 하는 절차가 아예 없거나 면허증 사진을 등록해야 하는 곳에 다른 사진을 찍어도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허술한 관리로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갈 때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아요. 편하고 재밌어요. 제 친구들은 다 타요. 전동 킥보드를 관리하는 업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복 입은 애들도 막 타고 다니고 하던데. 지금 뭐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타고 다녀요. 사고 나면 그게 집안 망하는 거죠. 위험해요. 그 사람이 치고 이러면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란 것.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사롭게 사고가 날 수 없어요.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이 헬멧을 들고 다닐 리 없으니 결국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멧 누가 이용해서 걸으라고 80일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관련 법안 마련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역들이 28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70대 터미네이터와 60대 여전사. 하지만 여전한 이들을 이현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익숙한 음악과 함께 등장한 왕년의 영웅들. 올해 63인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사냥꾼 역을 맡아 28년 만에 다시 여전사를 연기했습니다. 액션 연기를 위해 군사 훈련까지 받았을 정도. Training for a year, so it's not like you just step onto the stage and working with Arnold just sort of finished the picture for me. You know, made me feel 100%. 지난 35년 동안 터미네이터 시리즈 6편 가운데 5편에 출연하면서 시리즈의 상징이 된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는 72세라는 나이를 잊고 산다고 자신했습니다. I really don't feel my age. I think it is because I train all the time. Yeah, maybe I'm older, but not obsolete. So I think it's a good line in the movie. 새로운 인류의 희망 역을 맡은 나탈리아 레이즈는 한국 목욕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The spa was the best experience ever. It was rough, like hard, but it was a great experience. I'll be back. I'll be back이라는 명대사와 트럭 추격 장면 등 원작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내며 인류와 기계의 운명적 대결을 그린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오는 30일 개봉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유입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LPG 트럭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그 이유를 김지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승합차 한 대. 가속 페달을 밟자 새까만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쪽으로 매연이 한 9% 정도 초과됐거든요. 노후 경유 화물차도 줄줄이 적발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뿜는 노후 화물차의 대안으로 LPG 트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LPG 트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매연 저감 장치를 붙인 화물차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인데요. 차량 가격은 700만 원 정도 싸고 연료비도 아낄 수 있어서 운전자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경유 대비 30% 정도가 저렴한 걸로 유지비가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가 LPG 차량보다 93배나 높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LPG 트럭 보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초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400만 원, 둘이 합의 565만 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일반 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엔진도 개발된 터라 LPG 트럭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기록을 수립한 피겨 샛별이 있습니다.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혜인 선수인데요. 김유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사뿐사뿐 부드럽게 연기하는 14살 소녀.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 우승자 이혜인입니다. 김연아 이후 14년 만의 기록. 스타 소리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혜인 선수 그거 하는 거를 이제 팬이라고 그림 그렸거든요, 직원들이. 다리가 되게 얇게. 김연아 키즈인 이혜인은 지난해 김연아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올해는 김연아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강약 조절이라든지 동작이 좀 이어지게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냉정한 승부사지만 아직은 앳된 중학생 소녀.
친구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같이 놀 사람 하면은 나 이러는데 저 혼자 나는 못 놀지 이랬던 게 좀 속상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습니다. 만화를 쓸 때도 있고 글을 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만화 속 주인공은 올림픽 메달 땄나요? 올림픽에 가긴 했어요. 오는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이혜인. 김연아가 14년 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을 때와 같은 나이 14살입니다. 언젠가는 제2의 김연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연아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이혜인은 한국 피겨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혜정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3개월 만에 미세먼지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도 일부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중국에서 추가로 유입될 수가 있고 내일은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예비 비상 저감 조치는 내일 해제되겠지만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대기질이 정상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종일 청정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내일도 계속되는데요. 아침에는 전국이 13도 안팎으로 오늘만큼이나 서늘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이 23도, 강릉이 21도 등으로 볕이 좋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날이 확연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은데요. 먼지까지 뒤엉켜서 시야가 더 탁해지는 곳도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할 예정인데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첫 국회 방문이라는 점에 관심이 더 모아집니다. 대통령이 꼬인 전국을 풀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